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자금 사정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로, 그래서 인천이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저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물 경제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생산 구조에서 인천은 전체적으로 생산 매출액, 그러니까 소위 산출액에서 중간 원자재를 뺀 부가가치, 이게 전체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위 부가가치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기술입니다. 기술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R&D, 투자가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일단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재가 비율이 높은데, 이게 왜 높으냐? 우리 영내에서, 인천에서 만들어서 높으면 그거 들어오는데 깔린 부가가치가 인천에 떨어지는데, 이걸 외지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죠. 외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재가 영내에서 생산이 되지를 않고 외국이나 다른 지역, 외지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중간재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선 첫 번째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들어오는 거를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지역 내에서 생산한다는 말이 소위 원자재 그 소부장, 소재 부품을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부장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소위 플랫폼, 기업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 갖고 똑같은 물건이 지역 내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오는 일이 없도록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고, 안에서 협업이 일어나면 밖에서 생산되는 것조차도 이 안에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남동공단에서 탱크 빼고 다 만든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협업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일부 업체가 중국으로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연결고리가 소위 밸류 체인이 끊어졌는데, 이걸 다시 복원하고 확보를 해놓는 게 인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아까도 보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많은 대출을 하고 있고 의존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줄이는 면도 필요할 거고, 더 생산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낮은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인천으로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생산 면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나 투자 면에서 보면, 일단은 정부의 예산을 중앙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는 대가 없이 받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지방의 능력, 경쟁력에 의해서 받아오는 거니까, 그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게 좀 많아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1인당 정부 지출이 세출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 소비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원을 쓰는데 52원을 밖에 나가서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조금만 의식을 갖고 줄여나가면 이게 영내에서 투자가 되고 영내에서 소비가 돼서 순환이 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훨씬 높아질 수 있을 뿐더러,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에 있는 고객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경쟁력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인서부터 뭐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안에서의 어떤 선택 가능성을 높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은카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인천 소비로 이어지는 뭐 쇼핑, 홈쇼핑 이런 게 없으면 결국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생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갖고는 투자가 인천이 높은데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용 건물 투자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높아서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다른 투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다른 투자 비중을 높이는데, 특히 기계류, 설비 투자 중에 운송 분야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활용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1인당 자본 장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높아져야 되겠다. 아울러서 노동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산업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R&D 투자, 소위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비중이 훨씬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소비의 역의 유출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인천에서 생산을 해서 생산하는데 참여한 외부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 또 인천 사람들이 아침에 25%가 밖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 이 차이가 커져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벌어서 나가는 거는 줄이고 우리가 가서 벌어오는 거는 늘려야 되는데, 가서 벌어오는 사람들은 늘리려면 이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높아야 이걸 많이 벌어올 거고, 벌어가는 거는 뭐 기술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이 눌러 앉아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우리 편의성, 그 다음에 이동성, 거주성 이런 거를 증진을 시켜주는 게 역의 유출을, 소득의 역의 유출을 막는 방법이 하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낮은 정부 소비와 마찬가지로 이전 소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게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실물 경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 문제에서는 우선 제일 첫째는 인천의 인구가 가급적이면 천천히 줄거나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인구 증가는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인데, 자연적 증가는 출생, 사망이에요. 사망을 줄이는 방법 쉽지는 않을 거고 출생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 30대 가임기 여성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묶여 있도록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서의 여건을 많이 갖춰 나가면서 좀 해야 되겠고, 이게 인구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게, 지금 정부 조직 부서, 인천에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에 인구 정책에 관한 부서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는 이 중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면서, 더더군다나 경제 자유 구역이 속해 있는 지역은 생산 가능성이 높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양 대상 인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인구 이입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 근처에 특히 부평, 계양, 뭐 미추홀 이런 데는 인구가 생산성이 높은 인구 위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원구 도심 격차가 인구 구조에서 유발이 되는 이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우리가 가령 산업 생산 시설을 어디에다가 만든다거나 유치를 한다고 할 때 인구 면을 고려를 해서 분구 간에 균형이 되도록 그걸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업정책 면에서도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더더욱 문제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고 할 때 경제활동 인구가 아예 구직 활동조차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버리면 일할 자원이 없어지니까 이건 미래의 문제란 말이죠.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그러면 인천의 성장 잠재력이 잠식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지 않도록 직업훈련이랄지 직업 알선이랄지 이런 점에서 많은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고, 노동의 이중구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이중구조의 문제를 가급적이면 해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실업, 어떻게든지 실업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인천은 남자, 젊은 사람, 이거보다 여자, 이런 거보다도 남녀 불문을 하고 고령층의 실업 문제가 인천의 실업률을 높이면서 인천의 실업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으니까 고령층에 대한 그 대비를 참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와 함께, 자영업은 그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낙후한 산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영업자 스스로가 자기 실업을 자기 취업으로 바꿔주는 실업의 흡수라는 버퍼존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는 자영업을 지원을 해줘야 인천의 실업률이 줄어드는데, 특히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대규모 뭐를 이렇게 허용을 한다든가 하면 그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경제에서 마지막은 인천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단시간 근로자화 되면서 근로자들이 떠돌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방비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금융경제에 있어서는 가계 재무 건전성 취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소득 증대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되는데, 이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좀 과도한 가계 대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좀 지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나 선별 지원 기능이 좀 발휘되도록 시에서도 그렇고 금융기관의 협조면에서도 그렇고 또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생산성 위주로, 그래서 부가가치율이 높고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 쪽에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원가나 재고 부담이 인천에 있는 중소 하청 기업에 전가가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면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감시가 좀 더 강화되고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업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 차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컨설팅 내지는 자금 지원 차원에서의 협조와 노력이 서로 필요하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천에 한 2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인천의 문제점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그런데 요약하면 인천의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인천이 전국에 이렇게 밑에 있는 거를 느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하는 용어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러니까 인천이 얼마든지 기회의 땅이다. 그리고 인천은 주변에 서울, 경기가 인천까지 합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소비시장이
보장이 되어 있는 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거를 잘 네트워크를 엮고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을 잘 짜면 이게 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정말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한꺼번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실물 경제, 일자리 경제, 금융 경제 얘기를 마치고 마지막에 제 바람은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인천에서 지역 경제 연구가 좀 더 체계화되고 좀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많이 여러 군데에서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나름대로 뭐 그런 주제를 정해서 지역경제 연구를 하는 어떤 뭐 지원을 한달지, 그다음에 우리 상공회의소는 또 이런 거 나름대로 그런 조직을 한달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각 분야별로 제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야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각 분야에 좀 세부적인 실증 분석, 그래갖고 좀 더 정교한 정책과 이론이 나오면 지역 차원에서라도 훨씬 더 인천을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 또 이 얘기를 들으시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뭐가 옳다 맞다 이전에 다양한 얘기가 서로 교환이 돼서 이게 그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어떤 연구에 좀 가버넌스 같은 게 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인천학 그 연구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조금 더 우리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소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결합이 돼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그 집합적인 연구가 계속이 되어서 인천 발전에 서로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모두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온 질문에서 제가 말씀하면서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긴급자금.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그 보편적 지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별적 지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다, 틀리다라고 딱 아니면 뭐 그 정의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 이제 복지학 공부도 하면서 이제 그 관련 공부를 많이 했었고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를 어떤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좀 나아지는 듯 싶었다가 지금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누구는 2차 쇼크다, 3차 쇼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 백신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 그러니까 예방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한데 코로나를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응 대책이지, 아프면 가령 뼈가 부러졌으면 뼈를 붙여야 되는 게 문제고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를 고치는 건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쪽으로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조치가 나온다면 경기는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처럼 외부 의존이 많은 경제에서는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좋아져야 그 결과로 좋아지는 또 한 번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쉬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럴 때 바짝 올려줘 갖고 먼저 작동을 하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저는 이럴 때는 보편적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이제 뭐 3조를 지원한다 이렇게 뭐 여야가 합의가 돼서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전 아쉽지만 기왕 채무를 부담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1차 지원 때처럼 한 14, 5조
한꺼번에 해갖고 경제를 좀 부스트업을 시켜서 추격하면 우리는 어차피 추격하는 경제니까 더 빠른 속도로 또 캐치업해 나가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요즘에 이제 물가 문제로 그 D공포, R공포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면 좋죠. 왜 그걸 걱정을 합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더 좋지요.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일본 그 잃어버린 20년 물가가 계속 하락했는데 일본의 노인네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네들 점점 많아지잖아요. 노인네들은 자기 자산을 갖고 이제 이걸 녹여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물가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매년 가령 2%씩 떨어지면 매년 2%씩 이자가 붙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은퇴자들은 물가가 떨어지는 경제가 더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령 이걸 살려고 하는데 이게 100원인데 내년에는 98원 될 거예요. 한 해만 넘기면 이거 97원 될 거예요. 그러면 사겠어요? 특히 큰 물건, 뭐 오래 쓰는 물건 같으면 안 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103원 될 거예요. 그러면 엔간하면 지금 사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R공포, 리세션, 이게 무서운 거. 디플레가 되는데, 디플레라는 거는 뭐냐면 물가가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태를 디플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안 사고 버티지.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면 젊은 사람들은 월급을 못 받아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인플레는 젊은 사람들이 좋은 경제고 디플레는 은퇴한 사람들이 좋은 경제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걸 택하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의 인구가 젊은 사람이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구도라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는 있더라도 제일 좋고, 이론적으로는 한 3% 정도 상승이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가 적어도 2%는 올라가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여기서 강의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